네, 이제 아날로그 신호 처리 4주차 내용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시스템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인과적이냐, 비인과적이냐,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지수 신호, 그러니까 지수 정연파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지수 신호와 신호의 연산 부분, 그러니까 신호에 대한 부분을 그 주차에서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이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형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 소화가 돼서 똥이 한 덩이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지저분하지만 그리고 이제 국을 한 사발을 먹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똥이 반 덩이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만. 그러면 이제 밥하고 국하고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똥이 한 덩이 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선형 시스템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너무 배가 고파갖고 밥을 두 공기를 먹었어요. 그럼 똥이 얼마 나와야 돼요? 네, 두 덩이 반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게 나오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선형 시스템 아닌 게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사람의 소화기는 비선형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밥을 따로 먹을 때와 밥과 국을 따로 먹을 때와 같이 먹을 때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밥하고 국을 같이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국을 같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똥이 적게 나와야 되죠. 양분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이런 이제 장기를 거치면서 양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이제 똥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었을 때 한 덩이 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덩이하고 뭐 반의 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화기는 엄격히 얘기하면 비선형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연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비선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비선형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호미 시스템 혹은 아날로그 신호처리, 디지털 신호처리에서 다루는 모든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비선형 시스템을 최대한 선형 시스템 갖고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 네이처 메이드 시스템, 이건 다 비선형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시스템, 맨 메이드 시스템, 그건 다 선형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선형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우리 신호처리에서 공부하는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선형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변 시스템하고 시불변 시스템을 볼게요. 시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밥에 밥을 한 공기를 먹었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소화가 돼갖고 똥이 한 덩이가 나왔어. 근데 저녁 때 한 공기를 먹었어. 그럼 저녁 때 먹은 밥에 의한 똥은 몇 덩이가 나올까요? 한 덩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불변이라 불러요. 시불변. 그럼 도대체 시불변 아닌 게 있냐? 시변이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시불변인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가 느껴지지만 그렇게 시불변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시변이죠.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의 소화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소화를 잘 못할 수가 있고요. 저녁에는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럼 똥의 양이 달라질 거라고. 왜냐하면 체내에 흡수되는 양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처 메이드는 시변이 맞습니다. 시변.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거는 시불변이 맞고요. 그죠? 이것도 역시 시불변인 것처럼 최대한 모델링을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선형 시스템하고 시불변 시스템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겠습니다. 선형을 영어로 리니어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요. 시불변을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타임 인베리언트, 베리언트. 요거 세 개를 합쳐. 그러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가 되죠. 그 줄여서 LTI가 됩니다. LTI. 우리가 신호 처리에서 다루는 모든 시스템은 다 어떻다?
LTI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LTI 시스템이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임펄스 응답이나 컨볼루션이나 미분방 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해요. 네. 무조건 LTI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다음 이제 무기억 시스템하고 기억 시스템 보겠습니다. 무기억 시스템은 뭐냐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밥을 먹었을 때 소화기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얘기 무슨 냐면 지연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뭐냐면 기억 시스템이에요. 기억 시스템. 그렇죠?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똥이 나온다. 뭐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뭐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밥 먹으면 이제 막 속이 막 불불 끓을 때가 많아요. 밥 먹으면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기억, 기억이 없는 거죠. 지연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기억 시스템은 화장실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다음 이제 인과 시스템하고 비인과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인과. 요 인은 뭐냐면 원인, 요 과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산출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있는 시스템. 그게 인과 시스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밥을 먹어야 똥을 싼다. 그런 얘기죠. 그럼 비인과 시스템은 뭔가 비인과.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온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비인과 시스템은요,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텐데, 수학적으로만 정의가 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비인과 시스템은.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 발생하냐면, 자, 요때가 아침이에요. 지금은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이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0이니까, 이게 t 퀄 0이니까 여기가 점심이고, 이제 여기가 저녁을 먹는 거죠. 자, 아침에 먹었어요, 밥을. 그게 이제 소화가 쭉 돼갖고, 이제 기억 시스템이니까 소화가 쭉 돼서 거의 점심 때 먹을 때쯤에서 이때부터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기 전에 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약간 전에. 여기 점심 먹을 때가 바로 지금 현재인데, 현재 약간 이전부터 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똥이 이미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럼 비인과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비인과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의 원인은 여기 아침에 먹은 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치 비인과처럼 보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점심을 먹었으면 점심 먹은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다? 인과 시스템이다. 인과 시스템. 인과 시스템. 자, 그럼 안정 시스템하고 불안정 시스템은 뭐냐? 안정 시스템은 뭐냐면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 그럼 안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불안정은 뭐냐면요. 밥을 그냥 한 공기 뭐 많이 먹어봐야 두 공기 그런데 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출력이 계속 나온다고. 출력이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24시간 있어야 돼. 계속 똥이 나와. 그럼 불안정이야. 그 얘기 뭐냐면 출력이 발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력으로는 어떤 제한된 입력을 넣었는데 이걸 시스템에 어떻게 넣었는데 그 출력이 어떻게 된다? 계속 발산한다. 이렇게. 요 시스템은 불안정 시스템이다.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출력이 나오는 거죠. 다음 이제 가역 시스템과 비가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역은 뭐냐? 역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가역 시스템입니다. 저건 쉽게 하면 역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똥을 먹었는데 밥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똥을 먹었는데 밥이 나오면 그러면 가역 시스템이에요. 비가역은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여기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형 시스템, 시불변 시스템, 그 다음에 기억 시스템, 무기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 시스템, 인과 시스템, 안정 시스템, 뭐 가역이나 비가역은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녹색 동그라미로 해놓은 시스템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섹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정식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인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자, 그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인지 아닌지, 시불변 시스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또는 어떤 물리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그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먼저 선형 시스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t를 입력으로 넣었어요. 요거 L이 시스템이죠. 그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y1t라고 했습니다. x2t를 넣었을 때 출력을 y2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1과 x2를, 그러니까 요 x1이 밥이고 요 x2가 국이라고 한다면 밥 C1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밥 두 공기, 그러면 C1이 2가 되는 거죠. 밥 두 공기랑 C2 국은 세 공기로 합시다. 국 세 공기로 넣었어. 시스템에. 네 소화기에 넣었어. 그럼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래 나와야 되는 출력의 2배, 3배가 돼서 나온다. 자, 이게 성립하면 뭐다고? 예, 그러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분이나 차분 방정식 표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음, 입출력 관계가 y절편이 0인 1차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형태, 식의 형태. 요게 이제 y, t equal x, t 이렇게 되는 거죠. y equal x예요. 여기 개수는 a, b, c 이런 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 표현에서 저런 형태,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건 뭐다? 선형 시스템이다.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 되면 이게 비선형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불변 시스템 보겠습니다. 시불변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아침 9시에 밥을 먹었어. 근데 이제 그 12시에 똥이 나왔어. 12시에 아침 밥에 의한 똥. 그럼 점심을 1시에 먹었어. 그럼 똥 언제 나와야 돼요? 4시에 나와야죠. 왜냐면 3시간 간격으로 똥이 나오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를 넣었는데 y가 출력이 됐어. 그러면 t0만큼 지연시킨 다음에 밥을 먹었어. 지연시켜서. 그럼 역시 똥도 출력도 t0만큼 지연돼서 나와야 된다. 이게 시불변입니다. 이러면 시불변이에요. 시간에 따라 불변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시불변 시스템은 어떻게 판별하면 되냐면요. 우리 차분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상수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불변입니다. 그러면 상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거기에 뭐 시간 t가 곱해진다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곱해지면 그런 거는 시변이 된다. 시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다음 인과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인과 시스템 뭐냐면 식으로 이제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판별을 하면 됩니다. 시간 t가 t보다 작은 때 x0가 0인데 그거에 따라서 요 같은 시간 간격 이전에 출력이 0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과 시스템이 됩니다. 인과 시스템이 돼요.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일단 자세히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방법만을 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하고 n에다가 0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y0와 y0 이건 연속 신호고 앞에 건 연속 신호고 이건 이산 신호인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x의 어떤 타우만큼 지연시킨 거, n0만큼 지연시킨 거, 그러니까 미래값이죠. 그죠? 그럼 미래값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출력을 얻어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들어올 입력, 미래에 들어올 입력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산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똥을 싸는데 그 똥이 뭐에서 나온 거다? 3시간 후에 먹을 밥에 의한 똥이 나오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시간 간격을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죠? 원인이 있어야 이게 시간이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똥이 나오면 이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죠? 인과 시스템이 맞죠. 근데 어떤 미래 이때 먹을 밥 때문에 여기에 있는 똥이 나온다. 그럼 이건 뭐예요? 비인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는 임펄스 응답이 제로임을 확인하면 된다. 뭐가? n이 0보다 작을 때, n이 음수일 때.
혹은 n이 요거 t라고 바꿔야 되겠네. t가 음수일 때. 예. 그죠? t입니다. t. n이 아니라 제가 좀 혼용해서 썼네요. 자, 그다음에 안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죠. 안정 시스템은 요 mx 요거 상수고요. my 요거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x값, x함수를 이루고 있는 입력을 이루고 있는 어떤 순간의 값이 mx보다 작다. 근데 그 mx는 무한대보다는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정된 입력, 제한된 입력이라는 의미예요. 제한된 입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한된 출력이죠. 유한상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발산하는지를 확인해라. 즉 제한 입력에 대해서 제한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제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이 나오지 않고 발산하면 그건 불안정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별을 하면 되냐면 HT의 면적이 유한하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안정 시스템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하면 안정 시스템, 유한하지 않으면 불안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무기억 시스템. 무기억 시스템은 입출력 관계식에 지연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혹은 선행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연이나 선행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쨌든 입출력 관계식에 미분 적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분을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 적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합을, 면적을 구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면적을 구해서 그게 출력으로 나가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적분을 생각해 보면. 근데 실은 이제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출력이 지금 현재 입력에만 저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미분 적분이 이산으로 생각하면, 이산신호로 생각하면 지연 또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무기억 시스템이 아니다. 기억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임펄스 응답 있잖아요. 임펄스 응답. 요게 델타 t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 이거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로 이루어져 있으면 요게 무기억 시스템이고요. 델타 t가 아닌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억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출력이 얻어지기 위해서 지연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억이냐 무기억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역 시스템 보겠습니다. 가역 시스템은 입출력 관계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를 다 그냥 표 하나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의문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표를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찾아보시면 또 이해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손쉽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차의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은 4.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4.10절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이제 지수 신호, 아직 신호에 대해서 다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수 신호는 보통 이제 exponential at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지수 신호인데 요 a가 언제나 우리는 이제 유리수를 가정하고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복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런 식으로 복소수가 될 수도 있죠. 지수가. 자, 그럼 이제 이거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시그마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열지 맙시다. 그냥 익스포넨셜 씁시다.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본편에가 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요 위에 게 그럼 이제 나중에 유도가 되겠지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요 뒤에 게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삼각함수가 된다는 거죠. 삼각함수. 여기 보시면은 지수 신호는 지수가 복소수이면 복소 지수 신호, 지수 복소 정연파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이겁니다. 요거는 지수고 요거는 정연파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다음에 지수가 허수이면 허수란 얘기는 요 시그마가 제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가 제로면 이거 없어지죠. 아예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남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복소 정연파가 되는 거죠. 지수가 빠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이면은 그냥 일반 실수 지수가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복소 정연파.
그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오메가에 의해서 복소 정연파로 바뀌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연파,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수 신호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지수에 쓰이는 수가 이제 실수인 거죠. 복소수인 거죠. 복소수. 그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 그럴 경우에 이제 복소 정연파 혹은 지수 복소 정연파가 된다는 거죠. 자, 허수 지수 신호. 허수 지수 신호기 때문에 이건 복소 정연파죠. 시그마가 0 되니까 오메가만 남죠. 이건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수행해도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지금 뭐가 빨리 뭐가 지나가요. 좀 뭐 헬리콥터 지나가네.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분이나 적분을 해도 요 앞에 있는 요 상수가 빠져나올 수는 있죠. 미분이나 적분을 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보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정현파를 대신해서 신호와 시스템의 해석이 널리 쓰이게 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분하고 적분하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복잡하니까.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또 익스포넨셜 자체가 코사인과 사인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미분이나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지수 신호를 이용해서 신호와 시스템의 분석에 이제 널리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신호끼리 합을 하는 거, 곱을 하는 거, 미분을 하는 거, 적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호가 변화되는지, 또 진폭, 그러니까 Y축 얘기하는 거죠. 진폭이 반전되거나 척도니까 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동은 이제 시간에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선행될 수도 있고, 그죠? 죄송합니다. 요 이동은 시간 얘기가 아니라 진폭의 이동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Y축 따라서.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건 X축입니다. 시간의 반전, 척도 조절, 이동. 요게 이제 선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연이 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Y축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요건 X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호의 선형연산, 진폭 변환, 시간 변환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별도로 이제 합한 신호의 주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연산이 조합된 신호들, 연산 조합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조합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신호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이제 차례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신호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면요, 우리 비로소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선형, 시불변, 인과, 안정,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가역,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면 이번 주차의 강의가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신호입니다. 지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A하고 S하고 요 두 개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수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결론적으로 요 A라는 것도 뭐냐면은 A 플러스 B, J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극좌표로 표현하면 A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A를. 요 S도 이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놈이 요거하고 요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요 놈하고 요 놈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J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J가 없는 것끼리는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고요. 있는 것끼리는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바뀝니까?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진 요 식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작은 뭐였죠? 예, 지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복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뭐죠? 코사인, 사인의 합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정현파라는 게 결국 뭐다? 지수 신호에서 출발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현파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울 때는 이제 뭡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거, 원운동을 정사형을 시키는 거죠. 정사형 시켜서 X축하고 Y축이 정사형 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수 신호에서 저 지수가 컴플렉스 넘버일 때, 복소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결과를 좀 잘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 시그마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가 만약에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그마가 이제 0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그마가 0보다 크다. 또 시그마가 0인 케이스, 또 시그마가 0보다 작은 케이스.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해 볼게요. 시그마가 0보다 크면 바로 요겁니다. 시그마가 0보다 크면 지수 신호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지수 신호가 이렇게 인벨럽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요 안에서 진동을 하는 코사인이나 사인파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 파형은 실제로 코사인과 사인 두 가지를 그려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요 코사인 하나만 그린 겁니다. 하나만. 자, 요 두 번째 거 이건 뭔가요? 시그마가 0인 케이스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 정연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복소 지수 정연파 혹은 지수 복소 정연파죠. 이건 발산하는 놈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시그마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작으면 수렴하겠죠.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정연파가 그 안에 포함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이해되시죠? 그럼 시그마가 갖는 의미는 뭐냐? 시그마는 여기서 이제 그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동 변수, 제동 상수, 그러니까 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동. 얼마나 제동이 잘 되느냐. 이건 제동이 들락말락 하는 거고, 이건 제동이 잘 된 거고, 이건 제동이 안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동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브레이크를 잘 밟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잘 밟았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는 거죠. 자, 이 오메가를 보겠습니다. 오메가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안에서 이거나 혹은 요거나 혹은 요거나 이 안에서 이렇게 스윙하는 요 정연파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오메가는 정확하게 이제 각 주파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하고 오메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시그마는 뭐다? 제동 변수다. 그 다음 오메가는 뭐다? 주파수 변수다. 주파수를 결정하는 건 오메가고, 그 다음에 제동, 얼마나 빨리 브레이크를 잘 거느냐는 시그마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 시그마하고 오메가가 앞으로 공부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요. 우리 풀이의 변환,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풀이의 변환은 요 오메가에 대해서만 변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S 도메인에서 하는 라플라스 변환은 시그마와 오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수 신호는 지수가 복소수이면 복소 지수 신호 혹은 지수 복소 정연파가 되고, 지수가 허수면 허수 지수 신호 혹은 복소 정연파가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중요한 거고, 지수가 실수이면은 그냥 실수 지수 신호가 되는 거죠.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정의, 요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XT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극좌표로 표시한 거고요. 이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직교좌표죠. 직교좌표. 그러니까 요건 극좌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A의 익스포넨셜에 J의 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면 극좌표. 그 다음에 A 플러스 BI의 형태로 표현하면 직교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끼리는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지 A가 나오려면 요 스몰 a와 스몰 b를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고, 요 파이라는 값은 요 AB 값을 이제 역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두면 이거는 극좌표, 이런 형태로 두면 직교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오메가는 뭐냐면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당 몇 회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단위원상에서 지금 이제 여기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요 A가 1일 때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원점에서 요 단위원 위를 잇는 벡터, 이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 그죠? 근데 회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쪽으로 회전합니다. 이쪽으로, 정확하게 이쪽으로 반대입니다. 자, 이쪽으로 회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살표를 잘못 봤네요. 네,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 위쪽으로, 죄송합니다. 이 위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몇 회전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예를 들어서 1초에 2파이를 회전을 하게 되면 한 바퀴 회전하는 거잖아요. 2파이니까 360도니까. 그럼 그게 오메가가 2파이가 되고요. F 기준, 주파수 기준으로는 1회전이 되는 겁니다. 1회전. 이해되시죠? 요건 뭐냐? 이 오메가는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거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다. 1초당 몇 라디안을 움직였냐. 그래서 이게 2파이 F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F는 헤르츠로 표시한다. 이거는 1초당 몇 회전을 했느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개념 잘 이해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복소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이나 적분을 해도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죠. 그죠? 예,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요 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거 초기 위상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어떤 벡터가 있으면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 시작할 때 각도가 얼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파이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초기 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복소 평면에서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의 변환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다. 예, 그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 뭐예요? 오일러 공식이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극좌표에서 직교좌표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허수지수 신호. 이게 이제 복소 정연파인데, 이거는 미분이나 적분을 수행해도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정연파를 대신해서 신호와 시스템 해석에 널리 쓰이게 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풀어서 지수 신호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허수 지수 신호 표현, 이게 이제 극좌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정연파 표현, 이게 직교좌표 표현이 되는데요. 요 놈을 이제 직교좌표 표현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럼 이제 XT는 이제 쓰겠습니다. XT는 먼저 1 플러스 루트 3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거는 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2가 돼요. 크기는.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2하고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얼마 가죠? 1 가죠. y축으로 얼마 가죠? 루트 3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여기 그때 각도가 얼마예요? 60도죠. 3분의 파이. 그죠?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1대 루트 3대 2. 그죠? 60도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j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냅두면 되겠죠.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 t입니다. 4분의 파이 t. 자, 이거를 이제 지수끼리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j 4분의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극좌표 표현입니다. 그죠? 자, 이걸 복수 정연파 표현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2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해주고요. 코사인 한 다음에 4분의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j에 이제 여기 사인이죠. 사인에 4분의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극좌표 표현에서 이걸 뭐예요? a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직교좌표의 형태로 바꿔준 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신호의 크기, 주파수, 위상을 구하여라. 자, 크기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별로 볼 것도 없이 이게 크기죠. 요게 이제 주파수죠. 4분의 파이. 요 3분의 파이가 위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복수 정연파 표현, 그러니까 이 직교좌표 표현에서 극좌표 표현으로 바꿔봐라 이런 얘기죠.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오일러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면 되니까 다시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익스포넨셜 j의 요 밑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죠. 4분의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냥 해주면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다음, 정연파 합성 공식을 이용해서 복수 정연파 표현으로부터 허수지수 신호 표현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연습 그냥 하는 겁니다. 연습. 뭐냐면, 앞선 문제에서 그냥 여기서 일로 왔어요. 오일러 공식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이거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먼저 여기다 크기를 써야 되니까 루트 한 다음에 코사인 하고 여기 뭐 있고 제곱에 플러스 사인의 제곱에 가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요거죠. 요거 그죠? 근데 제곱이잖아. 더하면 얼마야? 1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없거나 마찬가지죠. 크기는. 그죠? 이 상태 그대로죠. 예, 그 다음에 위상을 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j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위상을 써줘야 되는데 위상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역탄젠트 뭐분의 뭐 코사인 요것도 그냥 요 뒤에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사인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 거 들어가야죠. 여기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고 이제 이거죠 이거.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예요? 탄젠트죠. 이거 어떻게 돼요? 탄젠트 마이너스 1에 이 안에가 탄젠트에 뭐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거 그냥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것만 톡 튀어나가고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4분의 파이 요게 그냥 위상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들어갈 게 요거죠. 4분의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해보라는 거예요. 오일러 공식 이용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상하함수 공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하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 i 혹은 j 이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크기 위상은 j의 다시 쓸까요? 좀 틀어졌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역탄젠트 마이너스 j가 아니죠. 플러스 j의 a분의 b 여기가 역탄젠트죠. 이렇게 예,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다 알잖아 이거. 그걸 구해본 게 이제 네 번째 방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 허수지수 신호 복소 정연파인데요. 이 복소 정연파의 미분을 구해라. 미분을 구하고 파형의 주파수와 제동상수가 변하지 않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요 시그마하고 오메가가 요 위치에 있는 게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면 되죠. 뭐 간단한 결과입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결과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미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 그대로 빠지고요. 익스포넨셜 j 파이는 빠지고 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의 t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여기 보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어떤 t나 이런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제동 b나 아니면 제동상수나 이런 주파수 상수 이런 것들은 요 뒤에 t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t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뭐에만 영향을 줘요? 여기 있는 크기 그 다음에 초기 위상에만 영향을 주겠죠. 이거 극좌표로 바꾼다 그래도 이 뒤쪽 요 t가 붙어 있는 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동 상수와 요 주파수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도 변화하지 않고 다만 요 놈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요 미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요 상수에 의해서 크기와 초기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와 제동 상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xt에 dt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익스포넨셜 j 파이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제는 이제 1로 들어가야 되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 이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요 앞에 이거였는데 여기에 이런 걸로 나눴죠. 복소수로. 그러니까 크기하고 위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상이나 초기 위상 달라질 수가 있지만 요 시그마와 요 오메가는 달라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제동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미분적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이 됐어. 근데 아까 그 전 챕터에서 전전 챕터에서 우리가 시스템은 미분과 적분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분을 해대고 아무리 적분을 해대도 주파수는 안 변한다. 그리고 제동상수도 안 변한다. 그죠? 근데 크기와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굳이 왜 얘기하냐? 이런 이제 특성에 의해서 어떤 입력이 XT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얻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이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제동상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만 변한다? 크기하고 위상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수 신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신호의 선형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선형연산이 뭐가, 여기선 얘를 뭘로 했냐? 합. 그 다음에 곱, 신호 간의 곱.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선형연산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호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신호의 합은 두 신호를 구성하는 점을 합하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예제로서 이거죠. 렉트 t하고 트리 t를 더해라. 그러면은 렉트 t는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5 마이너스 0.5 여기가 플러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는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t는 한 변이 1이죠. 한 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렉트의 t 오버 1 이렇게 생각해요. 라지 t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아래 폭이 1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함수 같은 경우엔 트라이앵글러 t 오버 1이라고. 이 1은 뭘 의미하냐고. 그 밑변의 반만을 얘기한다고. 트라이앵글러 그리면 함수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두 개를 더했다고. 더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고. 여기 있는 거. 제가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의 곱은 주파수가 느린 신호가 포락선이 되고 주파수가 빠른 신호가 포락선 내부를 진동하는 신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하고 요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복소 정연파가 되고요. 이거 그냥 정연파죠. 이거는 복소는 아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X1과 X2가 있는데 뭐 X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스윙하는 거고 X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인벨럽이 이제 포락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포락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안에서 스윙을 하는 것처럼 이 코사인이 그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것도 역시 뭐 그리면 됩니다. 요 4파이니까 주파수가 이제 오메가가 4파이고 F 입장에서는 2죠. 그러면은 1초에 2번 스윙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미분은 시간에 따른 신호값의 변화율을 계산한다. 신호의 접선을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자, 렉트 t를 보겠습니다. 자, 렉트 t는 아까도 그렸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 1이고 여기 0.5 마이너스 0.5 여기 0.5 이렇게 되죠.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리려면 크기가 좀 커져야 되겠네요. 너무 제가 대충 그림을 그리니까 뭐 다 찰떡같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걸 미분을 하겠습니다.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자, 이쪽 변화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변화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미분해봐야 변화율이 없죠. 얘도 없죠. 근데 어디만 있어? 여기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가,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다 0이었다가 여기만 확 뜬다고. 이렇게 여기만 확 뜬다고. 근데 거의 무한대로 뜨죠. 무한대로. 아, 죄송합니다. 이건 내려왔으니까 반대로 이쪽 아래로 무한대여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만 무한대, 여긴 마이너스로 무한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한대여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왜냐면 불연속이니까. 확 바뀌죠. 확.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기울기 무한대잖아, 이거. 그죠?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예. 다음 렉트를 보겠습니다. 이걸 적분한 결과를 그리래. 이제는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건데 이거를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은 뭐냐면 현재 값까지의 면적을 누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면적이 없으니까 누적할 게 없어요. 비로소 여기 와서 한 이쯤 왔다 치면 요 정도 값을 누적하는 거죠.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 면적이 이제 쭉 증가합니다.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면적이.
근데 여기 이렇게 하겠죠. 잠깐만요. 0.5에 1이니까 0.5까지만 올라가겠네. 자, 보시면 요까지만 요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누적이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0.5고 여기가 0.5고 여기 크기 1이니까 이 반 면적이 0.5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까지 갔을 때 요 1차 식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0.5를 반면적이 0.5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적분한 결과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진폭 변환입니다. 진폭 변환은 xt의 수직축 변환이다. 뭐 이거 예를 보고 보겠습니다. xt가 있습니다. 거기다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크기가 1이었는데 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2배를 했으니까. 자, 이거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비 1이 증가해야 되니까 y축에 여기 표식이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있는데 1에서부터 2까지로 바뀌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직축에 대한 변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뭐냐면 이 놈은 척도 조절. 얘는 뭐죠? 얘는 뭡니까? 이동, 수직축에 대한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 요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뭐야? 반전. 자, 이거는 반전이죠. 반전. 이해되시죠?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배를 한 게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반만 올라가야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여러 개의 연산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반으로 한 다음에 2를 더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1만큼 올라간 거죠, 위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1.5, 높이가 1.5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수직축 yt에 대한 변환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xt는 수직축에 대한 반전, ax는 수직축에 대한 척도 조절, a가 1보다 크면 증폭이 되는 거고요.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해가 됩니다. xt에다가 b를 더하면 수직축에 대한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시간 변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똑같습니다. 진폭 변환이랑. 시간 변화는 xt의 수평축, 이 t죠. t에 대한 변환을 의미한다. x-t는 수평축에 대한 반전, x-at는 수평축에 대한 척도 조절인데 조금 이게 다른 게 반대죠. 우리 진폭 변환하고는. 요 a가 1보다 크면 진폭 변환에서는 증폭이었는데 여기서는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이게 신장이 됩니다. 그죠? 그죠? 반대죠. 진폭 변환과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의 t-b는 수평축에 대한 이것도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여기가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 플러스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지연, 여기는 이제 선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서 뭡니까? 진폭 변화에서는 여기가 플러스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 어떤 관계상 반대. 진폭 변화가 반대야.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 아니라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xt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요 앞에 걸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죠. 요 y축. 이해하시죠? 아까 x축이었지만 지금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2배가 됐습니다. t가.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이게 증폭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압축됩니다. 절반으로. 항상 이게 압축되느냐 증폭되느냐 뭐 이런 거는 항상 이 원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에 있는 요 값은 변화 안 하고 주변께 압축이 되거나 신장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 곱해졌는데 신장이 됩니다. 반대죠. 우리 앞서 봤던 진폭 변환과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좌표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여기가 이제 0.5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1이죠. 요건 0.2오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압축되고 신장되고 하는 건 항상 요 원점에는 요 값을 중심으로 한다. 다음 요건 뭐냐면 t에서 1만큼 이동했는데 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1이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선행이 된 거고. 그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연산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인데 이거 약간 좀 이제 식을 변형하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일단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산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연산이 이제 마이너스가 가장 먼저 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전을 먼저 시작해요. 반전. 그 다음에 이 척도 조절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연산 순서가 그러니까 반척입니다. 순서대로 반척이.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진 xt가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척도 조절을 합니다. 척도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 위에다 덧붙여서 할게요. 요렇게 다른 색깔로 할까요? 두 배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얼만큼? 이만큼 지연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연시킨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값이 1이고 여기는 3인 거죠. 그죠?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적절하게 잘 한 다음에 순서대로 반척이 반전 척도 조절 이동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저 진폭 변환하고 시간 변환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게 막 융합 복합이 되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같아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룰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줄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척도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동이죠. 이동 이게 척도 조절하고 이동은 앞서 진폭 변환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y에 t에 요게 2에 x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아까 이제 진폭 그 변환을 할 때는 요게 2가 됐으니까 2배가 되고 1이 됐으니까 올리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요 2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y t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고요. 요 2를 여기 앞에 2분의 1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자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t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요 수식을 한번 볼게요. 요 t 같은 경우 t에 직접 뭐를 빼고 뭐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태에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yt에다 직접적으로 뭔가 연산이 수행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xt에 연산이 수행돼 있으니까 이걸 yt에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형태인 이 형태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시간 변환이나 이 시간에 대한 변환이나 이런 진폭에 대한 변환이 동일한 룰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동일한 룰로. 아까처럼 뭐 척도 조절하고 이동이 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 우리 시간 변환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이 바로 여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요 식입니다. 요 식. 요게 일반식이 돼요. 요런 형태로 결국엔 바뀌어지겠죠.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a에 yt에 마이너스 b. 자, 여기 있는 b와 a와 반전과 이런 것들은 y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 한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a에 t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b와 요 a 요 마이너스는 t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전, 척도 조절, 평행 이동 요 순서대로 반척이 요 순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반전은 각축 반전을 시키면 됩니다. x축이 됐든 그러니까 y축이 됐든 t축이 됐든 그죠? 반전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축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면 감쇄입니다. 감쇄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면 증폭입니다. 증폭. 그쵸? 각축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플러스 b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예. 플러스 b만큼 이동해라. 요 순서대로 그냥 가겠다는 게 이게 편해요. 이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 저 크기 변환일 때는 이게 이놈 요 두 번째 거 요 척도 조절하고 평행 이동이 반대죠. 반대. 크기 변환일 때는 그죠? 척도 조절일 때 야 이게 반대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은 여기가 증폭이 되고 여기가 감소인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폭이어서 시간이어서 막 헷갈리니까 요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냥 반척이 순서대로 해라. 척도 조절은 1보다 크면 감소고 0과 1 사이면 증폭이고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쪽으로 이동 플러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일관된 규칙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복합 연산 예제를 한번 예제로 풀어 보겠습니다. 신호 XT가 있습니다. XT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제 0.5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저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1입니다. 그죠? 여기 가운데가 0이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 되어 있을 때 저 복합 연산에 의한 결과 yt를 그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식을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변환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에 yt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이쪽은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식으로 변형시키고 나서 먼저 이 시간에 대한 변환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반전, 척도 조절, 이동 이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저거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y축 반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척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2배 했으니까 폭이 좁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25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0.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0.5만큼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을 시켜주면 자, 이게 어디로 이동돼야 되냐면 0.5만큼 여기가 0이 1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0.5고요. 여기는 0.75인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이제 그려본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가 0.25 이렇게 돼서 여기가 0.5 여기가 0.7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역시 반전, 척도 조절, 이동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x에 대해서 변환을 완료한 놈 갖고 해야 되죠. 변환이 완료된 걸 깔끔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0.25 그다음에 여기 0.5 그다음에 여기 0.7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죠. 자, 이 상태를 갖고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반전을 시킵니다. 근데 저거의 반전은 이제 y니까 x축에 대한 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반전. 자, 그 다음에 척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2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반절로 줄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좌표를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쓸게요. 이 0.25 여기가 0.5 여기가 0.75고 요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아까 반전시켰으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상태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평행 이동. 자, 이거를 뭡니까?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근데 저건 이제 y축에 대한 이동이니까 저건 어떻게 반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아래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0.2. 이건 변화가 없죠. 0.25. 여기가 0.5. 그 다음에 여기가 0.7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거를 그린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 아우, 힘들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잘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 풀다가 이제 막 산으로 갑니다. 막 이것저것 헷갈려 갖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좀 뭔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아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신호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설명한 것에 연속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밥을 한 공기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똥이 한 덩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밥을 C공기를 먹습니다. 그럼 똥이 몇 덩이가 나와? C덩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식이 이 이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차성, 호모지니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스케일링 특성이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쪽을 볼까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밥을 한 공기 먹고 국을 한 사발 먹은 거죠. 그랬더니 똥이 한 덩이, 한 덩이 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넣나 아니면 합쳐서 넣나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더해도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가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dditivity 이렇게 얘기해요. additivity. 자, 이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자, 밥을 C1 공기 먹고 그 다음에 국을 C2 사발을 먹는 거죠. 먹었을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된다? 똥이 C1 덩이, 그 다음에 국에 의한 똥이 C2 덩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합쳐진 형태로 나온다. 동차성과 가산성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형 시스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입출력 관계식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입출력 관계식이 yt가 있으면요, 이게 L을 이제 지워야 되죠. 입출력 관계식이니까 xt에 여기 뭐 a 이런 식으로 곱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래야만 동차성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가산성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요. 요 x에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c1의 xt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넣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ac1의 xt가 나오겠죠. 이렇게 결과가.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넣은 거 대비 a라는 배수가 곱해지긴 하지만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걸 넣었는데 여기에 제곱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입출력 관계식이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원점을 안 지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이거 y의 a xt 플러스 b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b 때문에 안 돼요. b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이제 y equal a xt 그 다음에 y equal EAXT를 따져보자. 이게 뭐냐면 얘는 입력으로 그냥 XT를 넣은 거고 이거는 입력으로 2배 2의 XT, 그러니까 XT에 2배 한 걸 넣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B가 있으면 B는 이렇게 더해줄 거 아니야. 그냥 이것도 사실 요 2B가 돼야 돼요. 그래야 2배가 돼 출력이. 근데 2B가 되는 게 아니라 2B가 안 되잖아. 이거 그냥 무조건 B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2 한 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선형성이 만족이 되는 건데. 여그래서 y절편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인지를 확인해서 그게 성립하면 그럼 우리 이제 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야, 이거 선형 시스템 맞습니까? 맞지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얘는 맞습니까? 안 되죠. 이거 제곱하면은 선형이 아닙니다. 자, exponential xt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로그 이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자, 미분은 어떻게 돼? 미분은 선형 연산이에요. 선형 시스템이에요. 미분기는. 적분기도 선형성이 있습니다. 컨볼루션 기대값, 우리가 시놉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연산, 따로 제가 언급하지 않는 한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모든 연산은 다 선형 연산이에요. 다.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은 다 선형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첩의 원리, 이거 가산성에다 동차성을 합친 걸 얘기한다. 이게 적용되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다. 본서에는 선형 시스템만을 다룹니다. 비선형 시스템은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선형성을 판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이게 선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선형인가요? 1차 함수가 맞긴 맞는데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이거 선형입니까? 자, 미분은 선형이 맞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적분이죠. 이거 선형이 맞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이죠. 이게 1차 함수로 표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급수라는 형태로 전개를 하면 뭐 1 플러스 뭐 xt 뭐 플러스 xt에 뭐 제곱이라 여기 2분의 1도 들어가고 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텀 또 세제곱텀 또 4제곱 이렇게 쭉 들어가요.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선형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눈으로 봐서 이제 풀 수 있는 걸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형 시스템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어떤 C1의 X1. 자, 이거를 넣었다. 이 T를 이제 생략하고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T 생략하고. 자, C1의 X1을 넣었다. 그거를 이 시스템에 이렇게 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Y1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또 Y2도 나옵니다. Y2는 뭐냐면은 C2에 X2를 넣은 거죠. 자, 이럴 경우에 Y2가 나왔다. 그럼 이제 C1에다가 C1 X1이죠. C1 X1에 C2 X2를 시스템에 넣은 거죠. 이 시스템에 넣었을 때 이 결과가 Y1 플러스 Y2가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같다는 의미니까 선형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y는 4x 플러스 5 이거 갖고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을 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를 넣으면 4x2에 플러스 5가 나옵니다. 2를 넣으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 넣을 거예요? 이 c까지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4c1, 4c2, 4c1, 4c2 요거까지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4에 c1x1 플러스 c2x2 이거 한꺼번에 넣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4c1x1에 플러스 4c2x2에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5가 여기 5인데 이거 5를 두 개 더하면 10이 돼 버리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판별을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이제 미분기입니다. 미분기. 자, 일단 y1t는 이게 t까지 한번 써볼까요? dt분의 dxt니까 저 x자리에 이제 c1x를 넣는 거죠. 그러면 c1 dt분의 dx1이 될 거예요. 이렇게 y2를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y2는 c2의 dt분의 dx2가 되겠죠. 이렇게 원래 이제 c가 이 안쪽에 있던 건데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y 한꺼번에 넣은 건 이렇게 되는 거죠. dt분의 d에 c1x1t 플러스 c2x2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넣은 거니까. 저건 어떻게 되냐면 c1에 원래 이제 이 미분은 별도로 두 개를 다 미분을 따로 한 다음에 더해도 되는 거니까 dt분의 dx1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2의 dt분의 dx2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요거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성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 이제 이 적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분한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t를 보겠습니다. 자, y1t가 얻어지기 위해서는요,
코사인에 그 다음에 a의 x1t 이게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y2t를 얻으려고 하려면요. 코사인에 a의 a c1으로 해야지. 왜 a 갑자기 a를 했어 내가. 그럼 안 되죠. c1의 x1이죠. 그러니까 c1 여긴 c2 이렇게 되는 거죠. x2t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yt 전체 더한 거를 입력한 거 이거는 코사인에 c1 x1t에 플러스 c2 x2t 요거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코사인이 두 개가 합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코코사사인가요? 그죠? 코사인 사인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절대 이게 요거 두 개,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이 아래 거랑 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코코사사니까. 그죠? 이해되죠, 이거? 안 적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서 공식 뭐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된다는 건데요. 우리 아까 하나의 예를 봤습니다. 미분기, 접분기. 미분을 했을 때와 적분을 했을 때 주파수하고 제동상수는 보존된다. 라는 얘기 했었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소 정연파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이 코사인 사인이 제1을 통해서 합쳐진 거죠. 그걸 어떤 선형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자, 선형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크기 또는 위상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C의 exponential j 세타 저런 식으로 XT에 곱해진다는 거죠. 저런 것들이 선형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1차 함수로 이루어진 거. 그죠? 2차 되면 안 되죠. 1차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Y절편도 0이어야 되죠.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미분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필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선형 시스템이에요. 저걸 이제 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여기 이제 여기 C가 곱해지고요. A는 원래 있었던 거 C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FC라는 거예요. 여기 입력에도 FC가 있고 여기도 FC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보존이 됐죠. 근데 요 크기는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위상도 바뀌었죠. 크기도 바뀌었고 위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비선형 시스템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와 위상이 변형될 수 있고 여기가 제곱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A는 요 제곱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제곱이 되고요. C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2배씩. 그런 다음에 요 시스템의 위상 이게 더해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됐어요? 요거 뭐야? 주파수가 2배 됐잖아. 그죠? 주파수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요건 FC고 요건 EFC죠. 여기 4파이니까. 그래서 요게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우리가 필터를 구성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 주파수별로 크기와 위상을 다르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터에서 어떤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걸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파수에서는 이득이 0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주파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만 쏙 걸러내서 그것만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주파수가 보존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필터는 다 뭐다? 선형 필터. 네. 그리고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C불변 시스템하고 C변 시스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C불변이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공학 제품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오전에 동작의 어떤 그 성능이 달라지고 오후에 가서 또 성능이 달라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언제나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특성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 우리가 이제 C불변 시스템이다 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기 위한 식이 이 식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X를 약간 딜레이를 넣어서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시킨 거죠. 그러면 그 출력도 딜레이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딜레이를 안 줬을 때 나와야 되는 출력에
타우만큼의 딜레이가 된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사각파를 넣었어요. 시스템에. 그 출력이 삼각화가 나왔어요. 근데 요만큼 타우만큼 딜레이를 줬습니다. 근데 그 출력이 어때요? 똑같은 동일한 삼각파가 나오는데 똑같이 타우만큼 딜레이가 돼서 나와야 된다. 자, 이게 시불변인 거죠. 그래 놓고 요게 이제 공학 제품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호 처리에서는 리니어, 일단 선형 시스템이어야 되고, 타임 인베리언트, 이게 시불변입니다. 시 인베리언트니까 불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불변 시스템, 선형 시불변, 이게 LTI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신호 처리에서는 무조건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다 LTI 시스템이에요. 다른 얘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이제 나중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더 추가가 되죠? 인과 시스템의 특성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들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 뭐다? 인과 LTI 시스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 표현에서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미분방 시스템은 미분방정식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방정식만 보고 이거 시변입니다, 시불변입니다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입출력 관계식의 개수가 상수인지 확인해라. 자, 무슨 얘기냐? 어떤 yt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뭐래서 이렇게 미분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뭐 xt가 있겠죠? 있죠?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상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요, 뭐 tx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뭐야? 시변 시스템이라고. 요게 있는 개수가 상수여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출력을 내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시간 딜레이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요 t에 의해서 크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시변 시스템이 돼버린다고. 아시겠죠? 예,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불변 시스템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시불변성을 판별하래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을 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입출력 관계만 보고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확하게 수식 유도로 푸는 방법. 입출력 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개수가 상수여야 되잖아요. 여기 개수 상수죠. 여기도 개수 뭐 상수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시불변이에요. 그럼 요 xt, 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개수가 이거잖아요. 이게 상수인가요? 아니죠. 여기 이제 이산신호에서는 요 n이 시간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 시간, 여기 앞에 시간이 들어갔다고. 이거 상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변이죠. 두 번째 거는. 그죠? 그렇게 판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입출력 관계만 보고 그냥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수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따질 거냐면 이렇게 따질 거죠. 자, y의 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에 l의 x에 이렇게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타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력에다 타우만큼 지연을 시킨 입력을 이렇게 시스템에 넣으면 그 출력도 타우만큼 지연이 되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한 다음에 그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갖고 한번 먼저 해볼게요. 먼저 y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t가 들어갈 자리에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y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코사인에 여기 x에 여기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죠. 자, 요 하나를 구했고요. 그다음 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입력을 지연시켜서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요 안에 있는 xt, 요 안에 있는 x에다가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l의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요거는 x를 t 마이너스 타우 시킨 다음에 이걸 시스템 코사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결과와 이 결과가 같냐를 확인하면 되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불변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 n이라고 하는 거. 이산신호에서는 요 n이 시간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요게 n이 여기 정수로 되어 있지만 시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연을 시키면 보통 연속신호에서는 타우를 지연 상수로 쓰게 되는데 이산신호에서는 n0 같은 거, n0를 이제 우리가 지연 상수로 쓰게 됩니다. 자, 저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죠. y의 n-n0, 그 다음에 여긴 l의 시스템에 x의 n-n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지연 n0만큼 시킨 걸 넣게 되면 출력도 n0만큼 지연된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요걸 먼저 풀어볼게요. 요건 뭐냐면 y 요 식이 요 위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 n이 들어갈 자리에 뭘 넣어주면 된다? n-n0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n-n0에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에 n-n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두 번째 거, 요 x에다가 이제 n0만큼 지연을 시켜서 시스템에 넣는 거죠. 그럼 x에다가 n0만큼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y는 이 앞에 있는 건 변화하지 않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요 x만 n-n0로 이렇게 지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x만 지연시켜서 보내는 거니까. 이게 같나요? 같지 않죠. 왜? 이것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산출되면 그걸 우리가 비인과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입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t콜 0부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넣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돼서 이때부터 시작했죠. 자, 이거는 인과 시스템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여기까지 붙어도 상관없죠. 이렇게까지 붙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만 안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0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밥을 먹은 사실이 없는데 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인과 시스템, 넌커잘 시스템, 코잘, 원인이 없는, 그러니까 넌커잘이니까 코스 이거죠. 원인, 커스. 원인이 없는 시스템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비인과 시스템. 자, 비인과 시스템은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적 수식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딱 해놓고 수학식으로 딱 써요. 자,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라고 수식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사실은 그 수식이 구현할 수 없는 수식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최종적으로 구현이 된 다음에 이게 비인과 시스템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인과냐 비인과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방정식 표현에서는 미래의 입력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요.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는 임펄스 응답이 t가 0보다 작을 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요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건 뭐 미래 입력이 현재 출력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건 인과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 응답이 t가 0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컨볼루션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인과 시스템에서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깊게 이걸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임펄스 응답이 시간 t가 0보다 작을 때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존재하면 그러면 그건 비인과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안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입력, 그러니까 입력이 유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유한 출력을 산출하는 시스템, 그걸 안정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어도 이게 무한정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밥을 먹었을 때 제한된 똥이 나와야 돼요. 똥이 줄줄줄줄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방정식 표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 출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x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t가 mx보다 작습니다. 저 mx는 뭐냐? 이거 하나의 상수야. 근데 그 상수가 무한대보다는 작은 상수죠. 그거보다 xt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t에 대해서.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산하지 않는 입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y도 이렇게 됩니다. y도 어떤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가 무한대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그 상수보다도 yt가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t에 대해서 그런 거죠. 모든 t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산하지 않는 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는 입력에 대해서 발산하지 않는 출력, 그러니까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 이렇게 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비보호 안정 시스템, 이렇게 보면 비보호 안정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비보호 안정이라는 거는 바운디드 인, 바운디드 아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을 산출한다는 얘기죠. 비보 안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방정식 표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는 그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모두 적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임펄스 시스템의 언더 에어리어를 모두 더했을 때 그게 무한대보다 작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절대적분이라고 해요. 절대적분이 유한하면 그러면 안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딸린 정리로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입력이 유한한 에너지를 가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임펄스 응답이 절대적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이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유한한 에너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입력을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죄송합니다.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그래갖고 모두 적분을 합니다.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에너지 구하는 거죠. 에너지. 왜냐면 제곱을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죠? 제곱만 하면 순간 전력이고요. 제곱을 해서 그거를 시간, 그러니까 적분하는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냥 모든 구간에서 적분해버리면 그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얘기죠. 무한대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이게 지금 이제 절대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게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 입력이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 입력이 그 시스템의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출력의 에너지도 어떻다? 유한하다라는 얘기죠. 이건 YT 출력이니까. 됐죠? 그래서 출력도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위 시스템의 인과성과 안정성을 판별하라. 이게 적분기네요. 적분기인데 이제 시간 0서부터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거는 입출력 관계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분 방정식 표현이에요. 이거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하면은 y가 미분이 되고 x는 그냥 미분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분 방정식으로 제시된 거죠. 그럴 경우에 자, 인과성은 어떻게 판별을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래의 입력을 사용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요 t가 현재입니다. 자,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 이게 이제 xt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0서부터 시작해서요. 0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t까지 요 언더 에어리어를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t가 지금 현재잖아요. 요게 현재라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 것만 참조하잖아요. 미래 거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과거 거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과적이죠. 만약에 여기가 t가 아니라 t 플러스 1이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시간은 t인데 t 플러스 1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좀 더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것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과성을 파괴시키죠. 비인과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정성도 이게 지금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비보 안정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비보 안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과성은 두 가지 판별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정식에서는 미래 입력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함수 표현에서는 t가 0보다 작을 때 임펄스 응답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을 산출하는지, 우리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에서는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을 산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임펄스 응답에서는 언더 에어리어의 절대적분이 수렴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건 지금 이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입력을 넣겠습니다. 그럼 yt는 0서부터 이제 t까지. 자, x타우라고 했는데 x타우가 그냥 mx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수죠. 그러니까 요 mx는 x 타우가 항상 작거나 같죠. mx보다. 그러니까 요 mx는 뭐냐면 요 타우가 무엇이든 간에 그 출력, 예를 들어 xt가 뭐 x타우 이렇게 돼 있어도 mx는 한 여기가 있는 거죠. mx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 항상 작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죠. 그죠? 요 개념, 요 상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다. 그럼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mx의 t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t를 갖다가 계속 키워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보내요. 요 t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럼 이거 발산해 버리잖아. 불안정이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건 불안정하죠. 왜냐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적분기라는 게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다 적분하는데 어떤 x타우가 신호가 존재가 무한대까지 한다면 발산이죠. 뭐 다 적분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안정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억 시스템과 무기억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다 기억 시스템이라고 했죠. 무기억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일부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기억 시스템이고요. 저거는 밥을 먹고 똥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장기관에서 그 밥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기억 시스템은 기억 소자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델타 t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임펄스 응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HT라고 얘기하면 이게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어쨌든 이 함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델타를 넣으라고요. 델타를 넣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온다고요? 네, 그 임펄스,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인 임펄스 응답이 딱 산출이 된다고요. 식이. 그죠? 이 얘기 했었죠? 네. 요런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 임펄스 응답을 얻어내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펄스 하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하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임펄스 응답이 그대로 나온다. 요게 그대로 나온다. 이제 이게 이 수식이에요. 근데 컨볼루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하고 델타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HT를 입력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임펄스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 결과도 똑같이 H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델타 함수라는 게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라면 거기다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그 결과는 입력 그대로 산출된다. 바로바로 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기억 소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 소자 없다. 그냥 입력 그대로 나온다. 제가 이제 이 무기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블록도를 그리게 됐는데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컨볼루션을 다시 배우게 되면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실제 컨볼루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컨볼루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 무기억이 되려면 여기가 델타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블록도를 그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 블록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이 블록도 요 시스템을 나타내는 요 임펄스 응답이 델타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무기억 시스템이라고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쑥 빠져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즉시 다 똥이 돼갖고 그냥 쭉쭉 빠진다고. 화장실 가서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죠? 이유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기억 시스템과 무기억 시스템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전원이 있고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V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근데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닫힙니다. 어느 순간에 t가 0인 순간에. 그러니까 t가 0인 순간에 저게 딱 닫혀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게 돼? 이게 t가 0인 순간에 닫힌다는 의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5V가 어떻게 걸린다는 얘기냐면 그냥 t가 0인 전까지는 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5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요. 똑같이 0이었다가 전류가 갑자기 확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확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야? 입력을 넣는 즉시 그냥 출력이 나온다. 그런데 이 5V짜리 입력을 넣는데 이게 저항이 아니라 여기가 인덕터나 혹은 캐패시터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렇게 전류가 확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다고. 이건 메모리가 있는 거죠. 이건 메모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바로 그냥 출력을 산출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기억 시스템이고 입력 대비 뭔가 시간이 지나야만 이 5V까지 나중에 이제 이게 완충이 돼. 캐패시터 같은 경우 이게 완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5V 캐패시터 갖고 하면 안 되겠네. 인덕터겠네. 캐패시터로
갖고 하면 나중에 전류가 안 흐르게 되니까. 인덕터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 완충이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5볼트로 그것도 이제 5볼트란 말도 쓰기가 약간 그런데 저 인덕터가 왜냐면 인덕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쇼트가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저건 타버려요. 여기 저항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좀 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L이나 C가 들어가면 절대로 그 출력이 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갑자기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최종적인 어떤 최종치에 도달하게 돼요. 5볼트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 논리회로. 우리 논리회로에서 배웠던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의 차이점을 얘기해보자고. 그러니까 순서 논리회로는 플립플랍이 들어간 회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립플랍이 없는 조합 논리회로는 게이트, AND, OR와 NOT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가면 그대로 출력이 쑥 빠져나오죠. 사실 뭐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에서 약간 거의 뭐 나노세컨드 단위의 지연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논리적으로는 그냥 입력이 넣으면 그대로 출력이 빠져나온다. 그렇게 가정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순서 논리회로는 그렇지가 않죠. 플립플랍이 들어가 있으면 플립플랍을 여기시키는 클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순서 플립플랍 값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필요하다고 지연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 같은 경우에는 기억 시스템이에요. 조합 논리 회로는 무기억 시스템이고 저항 회로는 무기억 시스템이고 LC가 들어간 회로는 기억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표현과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 기억인지 무기억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먼저 방정식 표현에서는 입출력 관계식에 지연이나 선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기억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보통 선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이건 사실은 선행을 시키게 되면 뭔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비인과가 돼버리니까 그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수학적으로는 선행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지연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그게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기억 시스템 처리 지연이 생긴다는 거니까 뭔가 시스템이 신호를 간직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는 임펄스 응답이 임펄스냐 말 그대로 여기 아까 설명했잖아. 임펄스냐 요러면은 이건 뭐냐면 무기억 시스템이고 임펄스가 아니면 다 기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다 뭐다? 기억 시스템이죠. 처리하기 위한 처리 지연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입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 하고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더 해 볼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역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역 시스템은 여기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가역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XT가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 시스템 뭐냐? L의-1인데 똥을 먹었더니 뭐가 나와요? 밥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하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역 시스템이라고 하고 역 시스템이 존재하면 그 우리가 가역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1차 함수는 가역이고 2차 함수는 비가역이라고 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1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y는 equal ax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역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이쪽이 정의구역이고 이쪽이 치역이라고 그러나요? 치역이 되는 건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가 정의구역이 되고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요 x1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이 대응이 되고 그다음 여기 가보면 마이너스 x1이 있죠. 여기에서도 하나가 뭐가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동일한 값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x와 y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하나에 대해서 y 두 개가 대응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확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x1에 y가 두 개면 도대체 뭘로 결정을 해야 돼? 그렇잖아. 입력이 하는데
출력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역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비가역 시스템이에요. 1차 함수는 가역 시스템. 이거는 1대1 대응이 항상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그 방정식 표현에서 1대1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면 그거를 역 시스템을 구성해도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하나씩만 대응이 될 텐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 이거는 1대 뭡니까? 다대1 대응이죠. 다대1. 이건 이제 다대1. 여러 개가 모두 하나로 대응되는 거예요. 다대1 대응으로 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 다 대응이 되어버린다고, 역 시스템 구성하면. 그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표현에서 입출력 관계가 1대1 되는지를 확인해라. 그걸 확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역 시스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놈, 요게 역 시스템을 구하라. 저거는 이제 거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yt 마이너스 5 나누기 4 이래버리면 요게 xt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xy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yt는 4분의 xt의 마이너스 5. 여기가 3이라고 쓰나? 이거 5죠. 5입니다. 5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 시스템의 어떤 입출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는 볼게요. 요거의 역 시스템을 구하라. 미분이니까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해서 yt, dt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xt가 될 텐데 xy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가 x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y로 바뀌죠. 그럼 이 아래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의 역 시스템은 이겁니다. 반대로 제가 수학적으로 풀진 않겠지만 이 세 번째 있는 거를 역 시스템을 구현하면 위에 게 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관계죠.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요거의 역 시스템을 구해라. 그런데 이제 이건 누가 문제냐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를 하나 그으면 다른 x 값에 대해서 y가 여러 개, y가 한 개, 죄송합니다. 여러 개의 x에 대해서 y가 한 개 값으로 매핑이 되죠. 그럼 이게 역 시스템 구현을 하면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가 여러 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역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여태까지 했던 시스템 분류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dt분의 dyt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a의 y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개수가 여기 1이고 여기 a고 여기 1이거든요. 여기 상계수 미분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다 선형입니다. 물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요. 선형 미분 방정식만 다룹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은 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게 다 상수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계수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수학적으로는. 선형성을 만족하느냐? 자, 선형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인 연산들이 모두 선형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미분이니까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선형입니다. 그리고 상계수 미분 방정식은 그냥 다 선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불변성을 만족하느냐? 개수들이 다 상수죠. 그러니까 시불변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과성을 만족하느냐? 인과성 만족하려면 현재 이제 방정식 상태니까 현재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래 입력을 사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t가 들어갈 자리에 다 0을 넣는 거죠. 여기도 0 넣고 여기도 0 넣고 여기도 0 넣게 되면 이제 y0라는 현재 출력을 얻기 위해서 x0 현재 입력만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과성을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가 현재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 xt가 t가 뭐 예를 들어 2일 때 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미래 값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과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다음 기억성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기억성은 뭘로 우리가 판별을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 방정식 상태예요. 임펄스 응답 상태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럴 경우에는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게 들어가면 지연이나 선행이 되기 때문에 기억성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성을 기억 시스템이죠. 기억 시스템. 다음 가역성을 만족하느냐?
자, 상계수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요 x에다가 x1t를 넣었을 때 요걸 갖다가 솔루션을 이제 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 y1t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x2t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y2t를 얻게 되겠죠. 이게 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상계수 미분 방정식에서는요, 입력이 다르면 그 솔루션도 다 달라요. 무조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니까 입력과 출력이. 그죠? 자, 그래서 역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역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면 요 y하고 요 x 자리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yt는 이렇게 돼. yt는 dt분의 dxt가 되는 거죠. xt.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t. xy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미분기. 이건 뭐예요? 증폭기죠. a를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기와 증폭기를 더한 형태로 출력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이 뭐다? 네, 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선형성을 만족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거 상계수죠, 다. 상계수고, 이거 선형, 차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성 당연히 만족. 시불변성 만족을 하느냐. 시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개수들이 다 상수여야 되는데 다 상수죠. 다 만족을 하고요. 자, 인과성을 만족을 하느냐. 자, 인과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차분 방정식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순서 뭐 저 0을 넣는 거죠. 여기 0 넣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되고 요건 0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현재고 마이너스 1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0은 뭐예요?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입력을 이용하고 있죠. 따라서 인과성을 만족을 하고 있죠. 자, 기억성을 만족하느냐. 자, 이 방정식에서 여기 지연이 있죠.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연이 있으면 기억성이 있는 거죠. 기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죠. 말의 표현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제 기본 기억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가역성을 만족하느냐. 아까가 똑같은 이유로 이게 선형상 계수 차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입력과 출력이 1대1 됩니다. 그래서 가역성을 만족을 하고 역 시스템을 구해보면 xy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y에는 xn에 플러스 a에 x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걸 굳이 이제 쓰다고 하면 요게 뭡니까? 요게 입력을 그대로 출력을 내주니까 버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버퍼. 자, 이건 지연을 시킨 다음에 증폭을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이 구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 실습인데요. 첫 번째 이제 합신호의 주기예요. 읽어보면 연속신호 이거에 그래프를 그리고 주기를 정하라. 요거 그래프 그리고 주기를 정하라. 연속신호 두 개를 곱했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주기를 정하라. 앞선 두 신호의 합신호와 차신호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와 같은지 확인하라. 이거 앞서 우리가 주기 정할 때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같은지 확인을 해보란 얘기고요. 두 신호의 곱은 주파수가 느린 신호가 포락선이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주파수가 느린 신호인데 요게 포락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빠른 신호가 포락선 내부를 진동하는 신호가 되죠. 이게 원래 이제 빠른 신호인데 내부만 진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크기가 막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신호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산 조합된 신호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XT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건데요. 이거를 매트랩으로 한번 실제 딜레이도 시켜보고 증폭도 시켜보고 그리고 Y축 이동, X축 이동 다 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매트랩으로 코딩을 하라는 얘기죠. 이 그림을 예측을 하고 그냥 막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보고 이 식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가면서 또 증폭이나 아니면 뭐 축소도 시키고 신장도 시키고 해가면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 고생하셨고요. 사실 뭐 이번 챕터는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주파수 영역 해석에서 좀 복잡한 게 나올 뿐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